네, 도정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정법이라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인데요. 이 도정법은 바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완전히 딱 짜놓은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정법을 넘어가 가지고 도정법 이외의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법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도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한번 풀어서 도정법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체 한 10강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강으로서 한번 맛배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우리 서울이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은 보시면 종류의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 재개발이라는 녀석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계획이라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또 3080이라고 그러죠. 2월 4일 날 2020년 2월 4일 날 발표했던 3080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이죠. 모아타운이라는 녀석이 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총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형태의 재개발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재개발 사업들이 도정법의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추려 보면 3080 도심 공공복합사업, 이 도심복합사업이라는 재개발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법이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별법이라는 것에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우리 일반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공 재개발, 신속 통합 기획 사업, 요거 세 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얘기를 드렸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 각 이 법마다가 아니고 이 사업마다 다 달라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법 제77조 1항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만약에 좀 투기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우리 도정법이면 그 전에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막 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도정법 제77조 1항에서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도지사가, 서울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겠죠. 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정비구역에다가 이 지정일을 고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조합원 입주권을, 그러니까 조합원을 승계를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고 바로 신축 있죠. 신축.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지는 물건들, 이것들을 현금 청산시킨다는 내용이니까 일반적인 조합원 승계,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 요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신축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은 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면 2020년 9월 21일이 공모일이었는데 이때가 1차로 선정된 구역들이 다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죠. 공모 신청일이
2021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때가 공모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신축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이 되는 신축 건물들은 공공재개발이 만약에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이번에 1차 발표가 났죠. 이 선정구역이 나왔습니다. 21개소 선정구역이 나왔는데 그 21개소 선정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지정이 됐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이번에 공모 총 102곳이 신청을 했는데요. 102곳과 동시에 또 다음에 다른 그 외의 구역에서 또 공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 구역은 전부 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은 2022년 올해죠. 1월 28일 얼마 안 지났습니다.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이제 준공이 나는 것들이겠죠. 준공이 나는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 대상,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들어와서 아주 오래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너무 일찍 정해놔가지고 앞으로 노후된 지역의 신축에 일단 공동주택들, 빌라 같은 것들이죠. 그 빌라 같은 것들이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공급이 좀 더 모자랄 수 있겠다. 주택 가격이 더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수가 있겠다. 이런 우려를 좀 낳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도심공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정법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인데 법이 완전히 달라요. 별개로 이루어진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작년 6월 29일 이후에 6월 29일을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정해놨는데 요거는 신축뿐만이 아니고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신축뿐만이 아니고 매매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6월 29일로 정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매물이 아예 없을 겁니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거주를 하든 실거주를 하지 않았든 어쨌든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다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작은 구역들을 모아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선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인데 2022년 올해 1월 20일이 권리산정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선정하는 것들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죠. 결과 발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요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강의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지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러 갈 때 크게 문제되지 않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신축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한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뭐냐? 자, 법 제1조를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여러 개의 글자로 해가지고 보기 싫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딱 따지고 보면 낡은 집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바로 요거를 규정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업이 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말이 쉽습니다만은 조합 설립인가 이런 것도 말은 쉽죠. 근데 뭐 사업 시행 인가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를 한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단 제가 요 그림을 그려놨던 거는 이게 전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이고요. 그리고 이 절차가 여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격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가 이렇게 있다가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가격 흐름도고요. 또 이게 또 묘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많이 좀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사업이 또 중간중간 가다가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고 조금 덜 남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요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자금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부분이고 어찌되었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 근데 요만큼 이 시세 차익을 이만큼만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도 부동산 시세에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들이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 여기서 가격들이 더 오르겠죠.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안전 마진인데요. 요거를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의 또 다른 마진을 또 가져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안 좋아졌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이 안전 마진만 챙기면 되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다, 아파트 가격들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은 마진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말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좀 친숙해지기가 쉬운 용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진행할 그런 강의들을 좀 더 쉽게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 채의 주택들을,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집이 철거할 정도로 낡아야 된다. 많이 낡으면 우리가 집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할 건지, 그죠? 그거를 정해야 되겠죠. 여러 채의 주택을 모아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집이 철거할 정도로 낡으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 요게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 혼자 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그냥 쉽겠죠. 뭐 시공사도 아무 데나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드는 곳에 선정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조합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자랑 또 대표자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모임이 바로 추진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아서 대표자를 만든다는 개념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공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하려면 바로 시공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사업체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공사업체가 바로 시공사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사랑 협력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일반 집을 지을 때도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 심의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데 사업 시행 인가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래도 건축 허가라 그러면 좀 작은 것들 지을 때 건축 허가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해놨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제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리고 설계 도면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존 소유자 중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 바로 분양 신청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오래된 주택에 살다가 이제 새 아파트 지었으니까 분양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싫은 사람들은 분양 신청 안 하는 거고 내가 새 아파트 갖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새로 지었는 그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집을 여러 채를 지었는데 허물고 나서 다시 지으면 좀 더 많이 짓게 되겠죠. 용적률을 더 받으니까 좀 더 많이 짓으면 남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고 또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니까 그게 다 사업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예상 수익을 뽑고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내가 들어갈 때 내 거를 주고 또 새 아파트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를 받아오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그 분담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 안에 다 담겨 있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바로 이제 내가 몇 동 몇 호로 들어갈지 요거를 동호수를 이제 추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호수를 추첨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동호수 추첨하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 계약도 다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사 가고 그게 이사가 이주라고 그러죠. 이사를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 주택들을 이제 다 허물고 착공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 착공이라 그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2, 3년 정도 지나면 다 공사가 끝나죠. 그게 이제 준공인가라 그러고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인가 받고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입주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조합원들도 이제 다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해산이라 청산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정법 안에 다 나와 있는 이 파란색 글자들이 다 보시면 이게 다 도정법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너무 이 용어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어찌됐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나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원 추진위원회 설립, 뭐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제일 처음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 앞에까지, 요 앞에까지 우리가 용어들의 친숙해지시라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고요. 앞에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 한번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요거는 뭐 출력을 하시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해서 이 권리상량 기준일을 굉장히 좀 유념해서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도정법 강의가 줄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